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민생의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민 의원님 활동 지역과 관련된 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이 도시 하면 국내 최초 동굴 테마파크라 불리는 땡땡 동굴이 떠오릅니다. 40년 폐광을 테마파크로 만든 기적을 보여준 동굴인데요. 요즘 이 도시는 대표적인 탄소 중립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님이 기후 총사령관으로 작년에 오늘의 기후에 나오셨죠. 이곳 시민들은 기후의병이란 이름으로 탄소 중립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또 이 지역 자치대학에는 탄소 중립과도 연관이 되어서 기후회의, 환경교육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광명시, 2번 세명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의원님? 1번 광명시입니다. 네, 최민 의원님 지역구가 광명시예요. 광명시에 대한 자랑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광명시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 자체도 사람의 심장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요. 네. 네, 좌측에는 목감천, 우측에는 안양천변이 흐르고 가운데는 구름산과 도덕산, 가악산, 서독산 이렇게 4개의 산이 있는 배산임수 형태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오, 말씀을 들으니까 지도가 딱 그려지는데요. 아, 진짜 좌심실, 우심실 그런 이런 느낌이에요.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아하, 광명시가 경기도의 심장이라고 지금 자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민 의원님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 만나러 여기저기 다녀보시면은 듣는 얘기들 또 보시는 많죠. 게 있을 텐데요. 지금의 민생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현황은 난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 순간들은 명절 때 전통시장을 가고 하면 이번 설 명절 때도 저희 지역에 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네. 사과를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이세요? 사과 물값이 너무 높아져서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민생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특히 우리 골목 상권들, 네. 전통시장 상인들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황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겨우 이겨내서 인내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금리, 고물가로 오히려 소비가 진작되기보다는 더 침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직격탄을 입으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사실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 체계도 많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하. 그분들을 보호하는 체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조직에 속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조직의 보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럼요. 지역 골목 상권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은 그런 보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아하. SSM 그리고 뭐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유통망 이런 것들 통해서 소상공인들 더 이상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될 되게 저는 골든 타임이다 보고 있습니다. 느낌이 확 오는데요. 이 구출해야 될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다니시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장 피부로 와닿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리 정책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생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경기도 의회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신다면요.
사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거시적 경제는 사실은 저희 나라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지자체 중심의 경제 정책들이 되게 필요하다. 민생 경제 회복하는 네. 예를 들면 뭐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물가 진작을 소비 진작을 시킨다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런 국소적 그 특이점을 이해한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도 의회도 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리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실 중앙정부에서 개정 과목까지 없앴던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는 추경 등을 세워서 살려냈고 또 우리 중앙당의 민주당 정책으로 우리 지역화폐를 살려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중앙 집권적 정책 입안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분권적 정책 입안이 지금의 민생 상황을 구출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화폐가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저도 지역화폐가 있으면은 동네 가게를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마트를 안 가고 그거 쓰려고 동네 가게에 가서 뭘 사는데 지역화폐가 없을 때는 그냥 편리함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멀리 있는 데로 인터넷 배송을 그냥 한다든지 맞습니다. 확실히 지역화폐가 영향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 심리에. 네,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광명, 심장인 광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있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도 하던데요. 전국 최대입니다. 아, 전국 최대인가요? 네, 전국 최대의 384만 평의 사업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완공되면은 일산이나 분당을 제치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입주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건축비나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광명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우리 그 3기 신도시 시작점이 저희 제 지역구부터 시작합니다. 아, 어디신가요? 광명 7동인데요. 네. 광명 7동 경륜장부터 시작해서 384만 평이 시흥과 광명을 분할해서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한 6대4 비율로 광명이 더 넓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 시흥 신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주 시기가 늦는다는 건 약간 지금 예측되는 범위인 거고 32년 준공을 저희가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작물 조사 단계예요. 지작물 조사를 하면 그 땅에 어떠한 지금 현지 시설물이 있고 보상 작업을 위해서 초기 점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속도를 좀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모경 국회의원과 함께 LH에 요청을 해서 지작물 조사하는 원래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을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한 번에 1, 2, 3, 4권역을 전체 다 수요 조사를 해라. 그래서 최근에 20%까지 지작물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속도만 땡길 수 있다면 초기 속도만 당길 수 있다면 그 뒤에 조성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수용한 상태에서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예측된 시기에 맞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보상 단계. 아, 네. 이 보상 단계가 의원님이 보실 때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큰 문제 없이 막 진행이 될까요? 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사실 특별관리 지역으로서 전국 유일합니다. 유일한 특별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규제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규모 개발을 예정했다가 취소하면서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토지 거래 허가 등 그다음에 뭐 건축물을 짓는 거든 다양한 규제를 받아와서 팔지도 못하고 다양한 부채를 껴안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3기 신도시 핵심은 꼭 추진해야 된다는 거. 꼭 추진하되 속도감을 높여서 더 이상 그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큰 이자 부담금을 줄여드리는 거. 그것들이 주요한 지금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사 단계, 보상 단계 이 속도를 빨리 높인다면은 전체적인 완공 단계가 더 늘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염려하는 뭐 건축비의 인상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부담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도 아니죠. 한 2년 전에 LH 사태가 터진 그곳이에요.
저희 3기 신도시가. 아, 그럼 여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네요. 네, 그동안. 그래서 한 2년 가까이가 늦춰진 요인은 그 LH 사태를 통한 어떤 사건 사고의 조사, 수사 이런 것 때문에 늦춰진 것이고 지금부터 가열차게 저희가 준비해서 빨리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3개 신도시 광명시 신도시가 완공이 되면은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그 중심적인 신도시가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혹시 계속 지역구로 활동을 하시면은 네, 지역구 주민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늘어나겠죠. 지금 저희가 28만인데 네. 이제 도시가 완성됐을 때 물론 3기 신도시 말고도 개발 지역이 있는데 네. 완성됐을 때 한 49만, 50만을 육박하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또 우리 지역 현안을 좀 더 얘기해 보면요. 올 하반기의 경기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사실 나오신 도의원님들께 다 여쭤보긴 했는데요.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김동연 도정은 기본적으로 2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확장 재정 기조를 했습니다. 아하. 중앙정부와 다르게 특히 민생과 복지 분야의 확장 그 재정 기조를 유지했고 네. 지금 이제 9월을 추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추경 중에 이제 시급한 사안들이 있어요. 뭐 경기 패스라든가 이 대중교통 문제인데 경기 패스에 대한 가입률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너무 높아졌거든요. 우리 저희가 정말 빨리 늘어났죠, 이게. 그렇죠.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을 때는 한 14억 원을 반영해서 네. 한 50만 명 가입자를 예상했는데 네. 74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미. 지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예. 당초에 의외로 사실 감액한 거였거든요. 이건 원래 안대로 하면 한 10여억 더 올릴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좀 시급하게 추경에 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나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저희가 뭐 수요 조사를 다 해봐야겠지만 네. 사전에 이제 저희가 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기획재정위원회여서 관련된 내용들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경기 패스 이렇게 가입자가 빨리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일이죠. 네. 대중교통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성공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기 패스의 추경에서 추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나면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수록 100만 명, 200만 명 막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속도보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서울에서 하고는 기후동행카드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K패스. K패스. 그래서 이것들을 설계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물론 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막 다방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도에서는 같은 안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그래요. 맞아요. 서울 경기 오고 가면서 출퇴근 통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경기 패스 이야기는. 예,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광명시의 경기도의원 최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민생의회 경기도 광명시의 최민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민 의원님, 우리 4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이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최민 의원님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실 보좌진 출신이고 광명시 토박이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도의회에 청년 비례 의원님들이 있지만 청년으로 뽑히신 분들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젊은 축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젊은 의원님 이렇게 지역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 이런 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정치를? 제가 그 경기도 의회에서 한 10번째로 젊습니다. 155명의 현재 도의원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사퇴하셔서 10번째로 젊은 편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입문한 계기는 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2015년 3월부터 약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한 지가 10년 차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나고자 하는 광명시라는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백지연 국회의원님
그리고 현재는 이모경 국회의원님을 보좌 직원으로 모시면서 정치의 그 실무들을 좀 많이 배워왔고 그 실무로 배워왔고 이 지역 토백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 녹여서 내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판단해서 22년도에 출마해서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의원분들 보면은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의원이 되신 분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 보좌진을 하다가 도의원이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보좌진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도 경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빠르다면 빠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도의원이 되셨는지 혹시 나도 한번 도의원 해보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자신만의 뭐라고 해야 될까 방법? 노하우? 노하우? 이런 걸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누구한테 노하우를 알려줄 그 군번은 아닌데 네. 이거 청취하는 분들 중에 만약에 정치 그렇죠. 입문하는 꿈을 갖고 계신 분이 20대, 있다면 30대 중에서 예.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정치도 이제 전문 직종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좌 인력들도 9급 비서관부터 4급 보좌관까지 9명씩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1명당. 국회의원 300명을 쳐서 2,700명 정도의 보좌 직원이 있는데 보좌진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유는 우리가 정당 소속으로 일하면 정당의 당원과 당규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당인으로서 활동하고 또 국회라는 의회 구조. 지방의회는 대부분 국회 구조를 닮아갑니다. 비슷하게 따서 거의 만드니까. 닮아가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같이 전국 최대의 지자체는 거의 국회에 준하는 모든 로직과 예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입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국회 보좌직원부터 도전해 보시라. 저도 인턴 9급, 7급, 5급까지 6급, 5급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네. 그 경험들이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너무 좋은 토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국회의원이 되신 게 아니라 국회 보좌진 9급부터 차근차근 네. 빠른 속도지만 차근차근 배워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 내 정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도의원에 도전을 하신 건데요. 지금 내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민희 의원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광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광명의 지역 구민들을 정말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혹은 저의 지인들,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내 가족들이 누려갈 공간들인데 이 공간들이 다양한 형태의 오염이 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하는 정책들로 퇴색될까 봐 그럼 좀 주안점을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뿌리를 갖고 있다. 그게 제 장점이라 보고요. 뭐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은 물론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어떤 걸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에 입문하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다양한 재정이 듭니다. 재정이 들고 그 재정은 후보자 개인이 충당해야 되는 그 비율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상황들은 정치가 계속 진행되면서 지방 정치가 확대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돈으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집이 부자여서 출마했냐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실력 있고 또 뿌리 있는 정당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렇게 금전적인 걱정 안 하고도 정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봅니다. 네. 광명이 이런 정책이나 활동이 있을 때 이게 광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네. 광명 토박이로서 그런 장점이 또 있으시겠네요. 네. 근데 경기도 의회 입성할 때 그러면 내가 요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정책들 있었을까요? 공약. 대표 공약들이 있었죠. 네. 대표 공약들 중에 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제가 첨단 산업단지 안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384만 평의 3기 신도시 바로 밑단에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합니다. 테크노밸리가 신도시 옆에. 네네. 예. 그게 유통단지, 주거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4개 단지로 조성을 하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GH, 경기도가 합니다. 그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말 그대로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려면 이제 앵커 기업이 필요한 거죠. 네. 앵커 기업이 2차, 3차 벤더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있었어요. 도지사의 권한 중에 시군단체장이 추천하는 것들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열어주는 네. 특정한 토지 면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 도정 질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한테 요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제 지역구엔 동양 최대의 경륜장이 있습니다. 5만 4천 평에 그 경륜장이 사실은 사행 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엔 좀 폐쇄적이거나 네. 혹은 지자체와 협업이 좀 덜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물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발매가 열리면서 사실 현장 방문객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 지금 그런가요? 네, 경마하는데 경마 경륜장이 경륜할 때. 온라인 발매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발매가 합법적으로 열리면서 더 레저화되고 있는 그런 네. 추세인데 현장 방문이 적어진 데 대비해 이 공룡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물론 이름은 고객 편의 시설이라고 했지만 주민 편의 시설에 가까운 대규모 체육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이제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네. 아예 삽을 뗄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 주차장 안에다가 원래 건물을 짓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경기도에서 그 GB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역할들을 제가 했고 네. 그 그래서 광명 이제 스피드홈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런 주민들의 성과들. 공간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두 가지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한 것과 그다음에 광명 스피드홈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체육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 네. 그렇지만 역시 청년분이시니까 청년 친화적인 정책도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어요. 청년 친화적인 정책들은 광명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미 지자체가 할 수 잘하고 있는.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하. 제가 청년동이라고 해서 광명이 혁신적으로 예. 마치 광명 1동, 2동 좀 행정동처럼 청년들만 어우러질 수 있는 동을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 제1청년동이 너무 잘 돼서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너무 잘 돼서 제가 제2청년동을 짓기 위한 예산원 7억 원을 제가 확보해 왔습니다. 그 확보해서 지금 착공했고 완공했어요. 준공까지 했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과 센터장을 뽑는 그런 단계인데 그곳에서 청년들이 꿈도 키우고 문화예술도 즐기고 취창업에 관련된 정보도 얻고 하는 그런 놀이터 혹은 정보의 창고 이런 역할들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종의 광명시에 있는 청년들의 허브센터 같은 곳이겠네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청년동. 네. 그 얼마 전에 대표 발의하신 조례 두 건이 모두 원안 가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게 원안 가결이 잘 안 되잖아요. 협의하면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조례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조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정의 사각지대. 그게 바로 예비비고 특별회계 이런 건들이에요. 이 돈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도민들이 잘 모르는. 아무도 몰라요. 긴급하게 집행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그 예비비들을 우리 의회에 정례적으로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 사유와 규모를 보고하게 하는 조례들을 제가 제정을 했고요. 어허. 최근에 저희가 결산심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결산심의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건을 보고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예비비로 지출할 그 일자를 보니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문제를 지적했고 그게 화성과 오산을 잇는 그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비용인데 그 부분을 지적했고 여야가 공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해서 경기도의회 최초로 결산심의 불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불승인이 난다고 해서 다양한 제재가 있지는 않아요. 사후 제재는 있지 않은데 이 부분 경종을 일으켜서 더 이상 예산심의나 예산 미리 편성하는 단계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더 그래서 알뜰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지출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내용들을 경기도 의회를 통해 도민들께 공개할 수 있게 이런 형태의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DMZ 활성화에 대한 두 번째 조례인데 파주시 연천시에 있는 DMZ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접경 지역으로서 DMZ라는 정말 역사적 아픔과 혹은 관광으로서의 자원을 동시에 네.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 그 DMZ의 활성화 관련된 조례도 산발적으로 다 있고 또 그 일도
도 집행부가 직접 하는 사안과 정말 위탁을 줘서 하는 일들이 너무 산재돼 있어서 네.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DMZ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그 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센터 안에서 DMZ 관광 활성화, 역사적 가치 보존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논의해서 전문가 그룹의 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DMZ라는 것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례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혼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통합 정리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두 개 다 흥미롭네요. 네. 경기도 DMZ 보존과 활성화 지원이 말하자면은 산발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던 DMZ 관련 조례들을 통폐합하는 컨트롤 센터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지원 조례가 있었고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도의회에 한 번 더 받게 하는 거는 사실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그만큼 도민들의 세금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네요. 저희가 출연하는 모든 의원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게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도 보는데 의원님 이렇게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관련돼서 활동하신 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 시대라고 기후 보고 재난 있고요. 시대. 그 사안을 가장 앞서서 움직여야 될 그 지자체는 경기도라고 봅니다. 이유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가장 다양한 자연 환경과 직면해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 지출이 크다는 것인데 그 지출 항목마다 탄소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지하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 구입이라든가 재생용지 사용이라든가 혹은 건자재에서도 사실 탄소량이 덜 배출된 건자재들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도.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인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하.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좀 여전히 미흡해요. 네. 이유는 예산 컨트롤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제한하고 권면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산 컨트롤 부서에서 아예 이걸 인지하고 예산 편성 때부터 지출, 승인까지 전부 다 관여해야 된다.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경기도에 요구하던 차에 광명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명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토론회도 열렸고요. 네. 거기서 제가 패널을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니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어떻게 해야 더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시대가 젊은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올해 말이면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직면한 정말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선 관이 정말 이걸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행동의 문화. 그걸 통해서 자원도 아끼지만 에너지도 아끼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 탄소량도 줄여내고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학습하고 어른들은 그걸 문화로 즐기고 누리는 페스티벌처럼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2030년 그 감축된 그 목표치를 아마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을 경기도와 광명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와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힘을 더 보태고 힘을 더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네. 청취자분들께 혹시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광명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명 역시 동굴. 광명 동굴. 광명 동굴은 1년 연중 내내 12도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정말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 가시기에는 최적지라고 보고 있고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셔서 또 와인 동굴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그 와인 동굴에서 각국의 유명한 와인들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와인도 하나 사시고 네. 광명 동굴도 좀 누리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 지역구에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요. 30억 원 들여서 이제 저희가 Y자 출렁다리를 도덕산에 만들어놨는데 네. 주말 나들이 할 때 도덕산 등산도 하시고 출렁다리에서 인공폭포를 보면서 여유도 좀 즐기시는 그런 멋진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렁다리나 폭포나 동굴을 즐기러 멀리 가지 않아도 경기도 분들은 광명을 찾아가면 네. 네, 다 해결이 되겠네요. 거기다 모여 있네요. 그 저희 이 민생의회에 청년 의원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진행자로서 약간 설레는 마음 같은 게 들어요. 아,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정치인이 되어 계실까 그런 기대가 드는데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이런 게 있다면요. 우리 OBS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 후원금 제도가 열립니다. 네, 지방의회 후원금 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강력하게 건의했고 5분 발언 그다음에 100여 명의 도의원들 건의안을 모아서 국회 보내고 했거든요. 네. 지난 국회에서 그게 겨우 통과가 됐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데 후원을 해달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복을 후원 제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후원금을 받는 정치는 더 많이 도민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진행 상황들을 보고할 의무가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더 청렴해지려면 우리 도민들께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빈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이 7월부터 시작되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 저도 청렴한 정치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정치가 굉장히 유능하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그 후원 제도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도민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한 의원들에게 더 관심 갖고 맞습니다. 후원으로 네. 표현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또 효과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저희 오늘의 기후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민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